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이제 뭐 법원장 회의도 그렇게 하고 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 보면 이제 사법부의 속내를 드러내주는 뉴스가 하나 있고 이건 저 뉴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야구를 올리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는데 그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의 제목은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5가지 의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중에는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은 정리가 돼서 뭐 1년에 4명씩 토탈 지금 14명 더해가지고 26명으로 나와 있지만 초안에는 30명으로 늘리는 걸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 초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4명에서 30명이 된다면 돈이 1조 4,695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대법관 수가 늘어나니까 대법관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1조 4천억 이상의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땅이 서초동.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인 서초동. 지금 대법이 있는 그 근처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거 땅값만 1조가 넘습니다. 여기다가 뭐 공사,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조 4천억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을 뭐 이런 거 내놓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야 사법개혁 하면 안 되겠다. 대법관 수 늘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본인 돈으로 한대요? 이거 다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단하게. 것을 지금 만들어서 민주당이 줬다는 거예요. 전용기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돈이 이만큼 든다 그러길래 내역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 자료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장짜리 딸랑 왔대요. 한 장짜리 딸랑 와서 이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드는데 뭘 늘리려고 그러니 딱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대법관 한 명에게 평균 74.9평에 달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거죠? 이게 왜 이만큼이 필요하냐? 별장 지어요? 원래 법원 가면 이제 판사 사무실 이렇게 커요? 큽니다. 왜 커요? 대법원은 가면 진짜로 커요. 아니 지금 줄여야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줄여야지. 그러니까 대법관은 판사 한 명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한 명이 쓰는 데가 지금 70평, 75평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몇 평 살아요? 지금 우리 집 두 집 합쳐서 넣어도 거기에 다 들어가. 아니 보통 38평짜리를 가도요. 거기 이제 그 진짜 화가 나네. 입주를 하러 들어가서 완전히 빈 방에 들어가 보면 목소리를 내면 울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소리가. 75평은 얼마나 큰 겁니까? 38평 두 개 합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우리 서초동의 대법원 건물 엄청나게 커요. 네. 중앙지방법원 이런 게 큰 건 그 근무하는 판사들이 뭐 수백 명이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데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무슨 일반 법원처럼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서류 심사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그냥 대법정에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1인당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대법관들은 밑에 또 딸린 부속 직원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시스트하는 보조하는 재판 연구관 있죠. 재판 연구관들이 많죠. 그럴 뿐인데 이제 그러니까 판사들을 직접 만나 보면 어떤 불안감을 갖느냐 하면 사실은 뭐 사법개혁, 사법부의 독립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누구나 내한테 직접 딱 오는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 이게 민감하잖아요. 월급을 깎아버린다면 바로 민감하잖아요. 지금 판사들, 검사들이 처음에 이제 인관 이제 초임 발령받았을 때 몇 급인 줄 아세요?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뭐 제가 해봐서 알죠. 5급 사무관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판검사는 처음 딱 발령받으면 3급에서 시작해요. 그게 예우가 이렇게 맞춰 보면 그 일반 그 행정고시 돼갖고 3급 되려면은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걸려.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무실도 큰 거는 당연한 거야 자기들은. 그래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집을 큰 거 사세요. 왜 사무실에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법률에 법원조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라고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에 서울에 둔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서울, 그중에서 비싼 땅 서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서울에 둬야 됩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이거 법률 바꾸면 되는 거죠? 법률에 있는 거니까. 뭐 세종시에도 되는 거 앞으로는. 지금 저 댓글에 여러 개 올라와요. 뭐 철원에 두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여러 지역들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진짜 강원도에 둬도 되지. 어떤 분은 흑산도에 두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일에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진짜 이거 제가 조금만 더 국민들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 이제 검찰청을 없앤다. 그리고 이제 검사라는 직업도 헌법 바꿔서 없앤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옷 벗고 나가거나 공소청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또는 중소청의 수사관으로 간다든가. 네. 그러면 지금 최소 3급 이상들인데 부장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2급 대우받고 이 급수도 낮춰야 되거든요. 그 조직을 맞추려면 앞으로 일반 다른 직렬들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공소관 뭐 당분간 검사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들은 그냥 행정고시처럼 5급 사무관 줘도 충분한 거예요. 그 기소 업무만 한다라고 본다면. 네네네. 뭐 특별히 그 사람들 검사를 왜 3급을 맞췄냐 하면 판사가 3급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있으면 대검찰청이 있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긴 사실 지검, 고검, 대검이 왜 필요하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거니까요. 그게 다 법원에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있어야 되니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급수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줘. 그게 이제 전두환 군부도 어쨌든 다 그렇게 해줬어요. 대접을. 검찰을.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지금 낮춰져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 그게 뭐 불만이 엄청 크죠. 그런데 판사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이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자기들도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관을 30명 이렇게 왕창 뽑으면 급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뭐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자기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한을 좀 줄어든다든지 축소한다고 지금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개혁 대상이 됐는지 스스로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런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리 우리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게 끔찍히 싫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조 4천억 원을 언급을 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땅값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를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할 대상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그 근거를 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차제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요. 뭐 입법부에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고쳐가지고 장소는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사법특별도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장소에다가 지방에다가 몰아넣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단 뭐 이 부분들은 이 법원의 민낯을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2018년 보면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법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일종의 개혁안들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법농단 뭐 재판 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중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법원 행정처였어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법원 사무처로 만들고 이 행정 기능이라는 게 행정처와 대법원장을 좀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기본 취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명동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아시다시피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부터의 어떤 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던 건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뭔가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지금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이 흔히 하는 말로 말빨이 통하겠냐고요 이게. 전혀 안 통하죠. 오히려 이런 입장 때문에 국민들은 대법관 한 명한테 75평에 달하는 공간을 그동안 줬었어? 이거 너무 과한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일 중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박수 칠 만한 일이 많이 있었나를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줬던 세금도 너무 아까운 지경이라서 이참에 한 명당 20평씩으로 좀 줄이고 15명, 16명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 살고 싶으면은 거기에 그냥 다 나머지 16평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16명. 이게 뭐 자꾸 너무 부동산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75평을 달라고 하는 게 서초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당 대법원 건물이 엄청 크다는 거 우리 서초동 일대 지나다니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몇 명일까 생각하면
와, 그 건물은 인구 밀도가 엄청 낮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겨울에는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공기가 부족해. 지금 산소 부족이야. 여기 사무실 가면 바글바글해요. 네. 아니 뭐 일부 보도로는 대법원 건물에 한 층을 3분이 쓰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넓은 그러니까요. 공간에 소수의 인원이 씁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다 들어줄 필요가 없죠. 아니, 그리고 네, 그 좀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 반성해야 된다 그 말씀 관련해서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 미국 판사들 보세요. 지금 트럼프를 거의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뭐 2부 때 또 하겠지만. 예, 1심, 2심 관세 협상 관련된. 예, 그 완전히 트럼프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연준 이사를 막 그냥 해임시키고 하니까 그 흑인 여성 이사님 쿡 이사인데 그분이 또 소송 냈는데 법원이 또 트럼프를 박살냈어. 해임시키면 안 된다. 근데 한국 판사들이 과연 윤석열 3년 독재 동안 뭐 하나라도 한 게 있냐 이 맞아요. 말이에요. 목소리도 한 번 안 냈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뭐 검사들이야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이렇게 어떤 비춰지는 이미지 자체가 시대를 뭔가 이게 관통하면서 뭐랄까 좀 나쁜 이미지 맞아요. 쪽으로 표현되기도 부패한 하고 이미지가 부패한 있죠.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실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이 돼 있고 실제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아진 거고. 근데 판사나 사법부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르냐? 최후의 보루. 맞아. 그리고 또 우리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또 이렇게 또 법정에 가시면은 판사님 님자 꼭 붙어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판사님도 아니고 존경하는 판사. 존경하는 판사님 네. 이게 항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늘 존경받는 사법부의 나는 최후의 보루 우리 시대의 최후의 보루라고 늘 각인돼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똑바로 일을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 이렇게 구체적인 좀 그러니까 진짜 법정 가면은 그 변호사들이 이 재판장이 절대 권력자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때리면 되니까. 심판자니까 거기서는. 예. 자기들은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판결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 굽실굽실하지. 예. 그 제가 그 지지난주에 그 의대 정원 2,000명 그게 예.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본안 소송이 처음 열렸거든요. 네. 이제 거기 재판이 여러 개인데 뭐 의대생 만 몇천 네네. 명. 그 재판장하고 이제 그 이제 행정법원은 판사 3명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 의대생들은 소송 낼 자격도 없다 해서 각하시킨 사람들이야. 아, 이번 재판부가 행정법원은 다 각하시켰어요. 예. 그런데 고등대법원 가서 제가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 소송 낼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윤석열의 똘마니인 각 대학교 총장만 소송 내라 이거야. 윤석열이 부하인데 무슨 소송을 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학들이 소송을 낼 수 있다라고 봤던. 총장만 해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의대생도 안 되고 전공의도 안 되고 또 힘들어하는 의대 교수님도 안 된다. 그런데 고등법원 대법원은 그거는 말이 안 돼. 의대생들은 인정이 돼.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가서 재판장님 실질적으로 재판은 지금이 시작이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 세 분 다한테. 세 분 다 등 뒤에 태극기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예, 예. 그 태극기를 보고 드는 생각이 없냐? 왜 법정에 태극기를 그렇게 세워놨냐? 그거는 태극기가 상징하는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최후의 보루로 인권에 그 세워놓은 건데 우리 재판장님 다 각하시켰잖아. 아, 법정에서 그렇게. 그렇게. 네, 저 한 20분 떠들었어요. 괜찮겠어요. 그리고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이 세 분만이 아니고 지금 8개 소송에 382, 24, 24명의 판사들이 전부 각하시켰다. 귀하들 중에 한 재판부라도 윤석열이를 정지시켰으면 2,000명이 미쳤다 하면 윤석열이가 감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라는 절대로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국민들이 만 수천 명이 지금 죽었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도 못 지키는 판사가 무슨 판사냐. 예.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재판에 임해달라. 호통을 쳤더니 네.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 그래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재판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변호사님 위주로 각색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가신 건 아니죠? 아니 그 일부러 또 그날 촬영한다고 법정 내부는 촬영을 못 하니까 이제 바깥은 촬영하고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백운기 정의리 TV 하고 몇 명 그 PD 기자들이 와서 다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병철 변호사께서 쭉 진행해 왔던 내용이시니까 진행이 되는 건데 의대 정원 2,000명 관련해서는
그 후속 내용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뭐 전공이 복귀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이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적으로 가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요 재판 그 마무리될 때쯤엔 또 저희 시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더 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당신들이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사법부 독립도 떠들고 뭐 평수도 떠들고 해라 이 말이죠. 자,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소개는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같은 분은 실제로 우리 사법부 스스로도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반성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부에 또 저희가 목소리, 비판하고 있는 뭐 판사분들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대법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우리 기억에 가장 진하게 남아 있는 판사님이 계셔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평균의 삶을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했을 때도 자신의 재산이 국민 평균 재산보다 3억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사과까지 하신 분이고 이 평균 관점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평범하고 어떤 국민 일반의 관점을 항상 따라가려고 하는 소중한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판사의 왜곡된 특권 의식이 비판받는다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더불어 드리고요. 그런 분들을 좀 귀감 삼아서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